중국의 빚이 어느 순간 숫자가 아니라 공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부채가 8경원을 넘겼고 정부와 기업, 가계부채를 합치면 국내 총생산의 3배 수준입니다. 큰 나라니까 빚도 큰 거 아니냐? 그렇게 넘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단순한 결론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이 거대한 숫자가 왜 지금 움직이는 위험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왜 한국까지 건너오는지 숫자가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을 떠올리면 초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신도시가 먼저 떠오릅니다. 10년 전에 집을 샀으면 10배가 됐다는 부동산 신화도 한때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과거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021년까지 중국 부동산은 세계 최대 자산 시장이었고, 가계 자산의 60에서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도 65%로 높지만 중국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붕괴의 신호는 2021년 말에 더 또렷해졌습니다.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가 이자를 못 갚겠다고 선언했고, 부채는 35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집을 지었다고 알려진 또 다른 대형 민간 개발사까지 디폴트 위기설이 돌았습니다. 한두 회사의 사고가 아니라 도미노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졌을까? 답은 중국 부동산의 구조에 있습니다. 중국은 선판매 제도가 강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개발사는 그 자금을 공사에만 쓰지 않았습니다. 새 땅을 사고, 이전 빚을 막고, 다른 구멍을 메우는데 돌려 쓴 겁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새 분양 대금으로 이전 프로젝트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폰지와 닮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020년 정부는 버블을 잡겠다며 이른바 3가지 레드라인 규제를 꺼냈습니다. 의도는 연착륙이었지만 결과는 급정거였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개발사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멈춘 아파트가 수백만 채로 늘었습니다. 돈을 냈는데 집은 안 나오는 상황. 그때부터 사람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2022년 여름, 집을 안 지어주면 대출을 안 갚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됐고, 수십만 명이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문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대형 민간 개발사들은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국영기업마저 이자를 못 갚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국가가 뒤에 있다는 안전장치가 흔들린다는 건 시장에겐 가장 불길한 문장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유령 도시가 늘어납니다. 멀쩡한 고층 단지인데 불이 거의 켜지지 않고 상가는 텅 비고 도로만 과하게 반듯합니다. 추정 빈집수는 5천만 채에서 9천만 채, 한국 전체 주택이 1,800만 채 정도라는 걸 떠올리면 빈집만 한국의 3배에서 5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집들이 대부분 빚으로 지어졌고, 그 빚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동산은 단지 건설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재정의 문제로 변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이른바 LGFV입니다. 이름은 회사인데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그림자 지갑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세금의 많은 부분이 중앙으로 올라가지만 도로와 지하철, 산업단지 같은 지출은 지방정부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으로 돈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내는 데는 제약이 있으니 별도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립니다. 겉으로는 기업, 속으로는 지방정부의 차입 창구입니다. 이 부채는 정확한 숫자를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국제기구 추산으로는 약 66조 위안, 한화로 약 1경 2천조 원 규모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수익이 잘 안 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어 놓으면 사람이 온다는 믿음으로 신도시와 고속도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왔습니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8차선 도로,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단지, 텅 빈 컨벤션 센터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버틴 이유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 돈을 만든 겁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판매로 재정을 메우는 구조가 강했고, 이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 수입의 약 40%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무너졌습니다. 개발사가 쓰러지는데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2025년 토지 판매 수입은 2021년 정점 대비 52% 넘게 감소했다는 흐름이 전해집니다. 4년 연속 추락, 수입은 반토막입니다. 하지만 LGFV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일상의 급여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 급여가 밀린다는 보도가 나왔고, 교사 수당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들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경찰 연봉이 3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깎였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일부 지역 공무원이 월급의 70%만 받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중앙의 핵심 도시들은 아직 버티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인구 수백만의 2선, 3선 도시에서 이런 신호가 나온다는 건 지방 재정이 사실상 벼랑 끝이라는 뜻입니다. 월급도 못 주는데 어떻게 그 빚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외국 기업들이 전면 철수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례로 이케아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 이후 매장을 41곳까지 늘렸지만 2026년 1월에 대형 매장 7곳을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불황으로 가구 수요가 급감했고 저가 온라인 경쟁도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베이징과 선전 같은 지역에 소형 매장을 10곳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주가 아니라 체급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전환을 강요하는 환경 자체입니다. 중국 내수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연간 3.7%였지만 12월에는 0.9%까지 떨어졌다는 수치가 언급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엮인 소비가 처참합니다. 가전은 마이너스 18.7%, 건축자재는 마이너스 17%, 자동차도 마이너스 5%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집을 사거나 꾸미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주변의 산업이 함께 식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용과 소득을 다시 압박합니다. 왜 소비를 안 할까? 결국 자산 가격 때문입니다.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2021년 정점 대비 평균 11% 하락했다는 말이 돌고, 삼선 도시는 최대 30%까지 떨어졌다는 사례도 거론됩니다. 일부 지역은 201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산의 큰 부분이 집인데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고 최근 5년간 가계 예금이 거의 2배로 늘었다는 흐름이 겹칩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조업 쪽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삼아왔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촘촘한 부품 공급망, 수십만 명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 그런데 전제가 흔들립니다. 헐언을 그런을 걷다로 중국 제조업 인건비가 2010년 대비 약 3.5배 올랐다는 설명이 있고, 인도 제조업 허브의 연평균 인건비 5,000달러가 상하이의 절반 수준이라는 비교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기술 규제, 코로나 봉쇄 시기에 공급망 마비가 겹치면서 중국 올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대체가 아니라 분산으로 갑니다. 애플의 인도 생산 비중이 2022년엔 5에서 7% 수준이었다가 2025년 상반기에는 16에서 17%로 늘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20에서
25% 전망도 거론됩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아이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인도에서 조립되는 제품의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현실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중국 하나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흔히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삼성은 2019년에 중국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종료했고, 현대차는 2016년 사드 이후 판매가 급감하며 공장 매각과 축소가 거론돼 왔습니다. 예전처럼 중국에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번다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중국을 기회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보게 됩니다. 부자들이 있으니 명품은 괜찮지 않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중국 백만장자 수가 약 620만 명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중국 안에서 예전처럼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영국의 오래된 브랜드가 홍콩 매장을 닫았다는 소식도 나오고, 홍콩 소매 판매가 2025년 2월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다는 흐름도 거론됩니다. 예전에는 선전 사람들이 홍콩으로 쇼핑을 갔다면 지금은 홍콩 사람들이 선전으로 간다는 역전 현상도 나타납니다. 2024년 홍콩 주민의 북상 출경이 9,3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는 숫자가 함께 붙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본토 명품 시장도 식었습니다. 2024년 중국 명품 시장이 약 18에서 20% 축소됐다는 추정, 일부 글로벌 브랜드의 아시아 태평양 매출이 25% 급감했다는 보도,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18개 매장을 닫았다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소비 패턴이 과시에서 가성비와 경험으로 옮겨갔고, 몇 년 사이 가격을 30에서 50% 올린 브랜드들이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시에 중국 로컬 럭셔리, 특히 금 주얼리 같은 분야가 치고 올라옵니다. 한 중국 브랜드의 2025년 상반기 매출이 251% 늘었고, 고객의 77%가 서양 명품 브랜드 고객과 겹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서양 명품의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채우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한 줄로 묶으면 좀비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자도 못 갚고 혁신도 못 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주고 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기업들. 미국의 한 연준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좀비 비율이 2020년 4%에서 2024년 11%로 뛰었고, 서비스업은 17%라는 수치가 인용됩니다. 일부 매체는 제조업체의 30%가 적자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좀비 기업이 늘면 건강한 기업이 써야 할 자원이 거기로 묶입니다. 돈도, 사람도, 시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같은 길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첨단 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의 형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날카롭게 튀어나오는 게 청년 실업입니다. 2025년 8월 1222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시장에 쏟아지며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18.9%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3년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가 잠시 중단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아닌 청년까지 포함하면 46.5%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글이 사라졌다는 사례도 돌았습니다. 사회의 온도가 내려갈 때 젊은 층의 체감은 먼저 얼어붙습니다. 그 좌절은 문화가 되고 때로는 시위가 됩니다. 국제인권단체는 2024년 하반기 사회 불안 사건이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그중 75%가 경제적 불만과 관련됐다고 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최고치라는 말도 나옵니다.
공무원과 교사, 의료진까지 거리로 나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통제국가라 당장 체제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만이 누적될 때의 위험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이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한국은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약 20% 내외이고 홍콩까지 합치면 더 높아집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 같은 핵심 품목들이 중국과 깊게 엮여 있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국의 소재와 부품 수요가 줄어듭니다. 중국 소비가 얼어붙으면 완제품 수요도 줄어듭니다.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특히 중간재가 부진했다는 흐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더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장은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수요는 약한데 공장은 돌아가면 재고가 쌓입니다. 그럼 기업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해외에 던지고 현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철강과 화학, 태양광 패널, 전기차 같은 품목에서 헐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팔 때 상대가 반값에 던지면 경쟁은 잔혹해집니다. 한국 기업의 이익은 줄고 점유율은 깎입니다. 이미 그런 압박을 체감한다는 산업 뉴스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금융 변동성입니다. 중국에서 금융 위기 신호가 강해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뺍니다. 한국은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 순간이 많아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출렁이며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위기가 오면 돈은 안전한 곳, 대개 달러로 몰린다는 건 이미 여러 번 확인된 패턴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중국의 부채 위기는 남의 나라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우리 자산의 변동성과 연결된 메가 흐름입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한 기업, 중국산 부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기업, 중국 공장 하나로 모든 생산을 묶어둔 기업일수록 타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기술 격차를 벌리고 인도와 베트남 같은 재편의 축으로 빠르게 움직인 기업은 충격을 기회로 바꿀 여지도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붕괴가 지방 재정으로 번지고 지방의 빚이 소비와 고용을 압박하며 그 불안이 기업 전략과 공급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의 수출과 산업, 금융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숫자를 공기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문장처럼 읽는 것. 지금은 그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